네, 49강입니다. 이제 48강에서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점유 요건을 공부를 했었죠. 점유 요건 어떤 거였습니까? 불법 행위가 아닌 적법한 타인 물건의 점유. 그럼 이제는 채권 요건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320조 조문에 적어져 있었죠. 그래서 채권 요건,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이행기에 있을 것. 네,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가 1번에 물건의 점유자가 가지는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간의 결련 관계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련 관계, 결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죠. 결련성 또는 결련 관계라는 것은 강한 연관 관계. 이게 좀 견자가요. 우리 그 견인한다,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관련성. 네,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부동산 유치권 등기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경락을 받았다. 경락을 받았는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았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은 단순 무시한 권리여가지고 인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여러분이 만약 경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유치권자가 있었다. 그러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야 된다. 변제를 해야 된다. 그러게 되니까 이 유치권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부동산 유치권은 폐해. 등기부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가라 유치권. 가짜로 그냥 공사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해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거나 유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강한 연관성이 있을 때만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은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또는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 또는 유치권이 다음 중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핵심은요. 핵심은 일단은 그 표 자체는 표 내용에 나와 있는 건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어떤 건가? 어차피 이거는 다 판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건에 임차인이 가령 비용을 투입했다. 물건에 직접 이 돈이 지금 투입이 됐죠. 그러므로 각종의 비용 상환 청구권. 대표적인 게 임차인. 임차인이 물건을 수리를 했다라든지 그러면 필요비. 그다음에 가치를 증가시켰다 하면은 유익비. 네, 그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요. 임대차란 단어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권리금 반환 채권이다. 이러한 것들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다. 이것도 인정 안 됩니다.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채권을 행사를 했을 때 그 매매대금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정한 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시설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러므로 임대차가 나오게 되면은요.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과 그 연장,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과 그 연장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임차인인데 유익비로 가령 1억 원이 투입이 되었다. 그러면 그 물건에 직접 투입이 됐으니까 그 1억 원 안 주면 나 인도 못 해주겠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요. 필요비를 상환을 안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연배상, 손해배상이 생겨가지고 1,000만 원이 더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억 원 주면 집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연배상, 손해배상 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바로 임대인의 가령 필요비라고 치면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과 다르다는 겁니다. 즉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이 되니까 결국 그 연장도 결련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항상 임대차는 오직 하나, 비용상환 청구권과 그 연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치권이 인정되는 사안 중에서요.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인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구분을 하고, 인정되는 것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아무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유치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또 떠오르시냐? 개나 말. 개한테 물려서 손해배상. 말이 농작물을 뜯어서 손해배상. 어떻습니까? 이 물건 때문에 생겼죠. 물건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 해가지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 임대인이 일정한 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행을 안 해줘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다. 요 임대인이 개나 말은 아니죠. 결국에는 이거는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요거는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지 이거는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 물건하고 강한 관련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사람들 간에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돈 받고 둘 간에 그냥 해결을 하는 겁니다. 다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인정이 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그때는 경락인도 떠나야 된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하에 생긴 채권에 보시면 첫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과 그 연장 나와 있고요. 다음 신축한 건물과 그 공사 대금 채권. 여기서 비용은요. 넓은 의미의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노동력도 돈이죠. 건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 노동력이 투입이 됩니까? 그러므로 공사대금 채권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 시계 수리한 것도 어떻습니까? 다 노동력이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고 다음에 3번 목적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목적물이 바로 개나 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것,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것 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나왔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안 됩니다. 권리금 반환 채권도 역시 안 되고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부속물 대금 채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절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거는 이제 실명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은요. 실명법에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갑하고 을하고 건물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얘한테 맡기기로 해가지고 서로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요. 돈을 주고 자, 여기에 이제 2010 연도는 뭐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갑을 우리가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등기 명의를 믿고 맡겨놨다.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수탁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제 만약 여기서 이 병이 둘 간에 명의 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게 되면 이때에는 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몰랐는데 병이 피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하고 얘는 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명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을은요,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습니까?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애가 자기가 줬던 매수자금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갑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배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절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채권에서는 절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결국에 그 대금도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 그리고 이제 판례 중에 또 핵심 판례가 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이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 핵심 사안이 뭐냐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거니까 중요하지만 더 자주 나온 것은 건축 자재상. 자재상이 건축 그 자재를 외상으로 팔았다. 매매죠. 건축 자재 대금 채권. 그래서 판례를 읽어보면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요걸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이것도 어떻습니까?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하죠. 이중 매매 또는 타인 물건의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역시도 바로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임차 목적물과 혈연 관계에 있는 채권이 즉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만약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변제기 전에 채무 이행해라 라는 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제기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즉 변제기 전에 채무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때문이다. 나와 있고요. 한편 통설은 유입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유예기간을 허여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저희 기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령 임차인이 비용 중에서 유입비를 투입을 했다. 그런데 유입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법원에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예 기간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라고 하면은요, 이 채권은 그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버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유예 기간을 인정을 했을 때는 이때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유예 기간이 인정됐다는 말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이때는 유치권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